진하게 쓰세요. 이게 진하게 쓰는 거예요. 이게 언니 판이래. 응. 이 판이래. 판이 그래. 이 판. 다른 데서 써봐서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던데. 요 유립 칠판이라서. 그건 진하네요. 아 그래 좀 낫네요. 이거 있으니까. 약이 좀 많아. 자 이말림자요. 자소가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바로 이 글자하고 이것의 형태하고 이 글자하고 해서 세 개로 구성이 되는. 자 이것은 신하신이라는 글자죠. 신하신이라는 글자고 이것의 형태는 어떤 글자가 변형되냐면은 사람 인자가 변형자예요. 인자가 이거 물건 품자죠. 물건 품자인데 신하신자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인지. 눈 관련돼 있죠. 사람의 눈이 문자로 만들 때 반듯반듯 정형됐는데 나중에는 씌워서 표현했죠. 왜 세워서 표현했다고 했어요? 주관 때문에 그런다고 했죠? 네. 주관에다가 이렇게 쓰기보다는 세워서 쓰는 게 편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신하신자는 그 형태에서요. 여기 가운데가 이게 눈동자죠. 부분이요. 눈동자인데 눈동자가 강조된 눈을 갖다가 표현했어요. 눈동자가 근데 강조된 글자인데 옛날 글자를 보면요. 눈동자가 이렇게 강조된 이 점이 보이기도 해요. 점. 이게 가운데 눈동자 가운데 점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 점이 의미가 있어요. 찔렸음을 갖다가 찔린 곳을 갖다가 표현한 거예요. 지금 눈이 찔렸음을 갖다가 호대로 오면서 점이 없이 그냥 그 형태를 정의화시켜서 오늘날부터 정의화돼서 쓰이고 있지만 그 문자에는 눈동자가 강조되어 있는데 점이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고요. 그 점이 뭐냐? 찔린 부위를 나타내는데 이 오늘날 이 글자의 뜻이 신하지만요. 신하지만은 애초의 뜻은 노예와 관련돼 있어요. 노예. 옛날에는 부족과 부족이 싸운단 말이에요. 한자가 농경시대 본격적으로 농경시대가 시작된 데하고 계를 같이 하지만요. 또 청동기 시대하고 계를 같이 하죠. 청동기 시대. 예,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문자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자가 은나라 시대예요. 은나라 사실은 공명이 아니고 수도명이에요. 제대로 된 공명은 상이요, 상. 하, 상, 슈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은나라가 수도가 나라를 상나라 후기 때에 수도인데 나라 이름으로 갖다 쓰였어요. 수도가 나라를 부르니까. 근데 이 시대 때 은나라 터에서 발견한 게 은어예요. 은나라 수도 터를 은어라고 하는데 그 은어에서 발견된 게 각골문 아니에요? 이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자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자가 각골문인데 이 각골문이 나왔던 이 시대가 청동기 시대하고 계를 같이 해요. 그래서 주나라가 서주 동주로 이렇게 나누면서 동주는 다시 춘추 시대에 오고 이 그동안 앞에서 몇 번 했어요. 전국 시대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청동기 시대예요. 전국 시대 들어오면서 이제 철기 시대로 바뀌어요. 철기 시대. 그러니까 이 청동기 시대가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은데 이 청동이가 세부치 아니에요? 철기도 세부치지만 청동의 동자가 구리동자 아니에요? 구리동자. 세 글자를 쓰고 있는 구리동자. 이 시대에는 청동으로 주로 이제 권위가 있는 지배자들이에요. 지배자들이 의식 같은 걸 행할 때 쓰이는 솥 같은 것이라든지 또는 장신구 같은 걸 만드는 데 쓰였고 이제 철기시대 때 본격적으로 농사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이 무기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이걸로요. 무기 같은 거 하는데
이 청동을 가지고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돼? 차이가 생겨요. 싸우면서. 청동을 사용할 수 있는 부족과 청동을 사용하지 않는 부족 간의 차이가 생기면서 뭐예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생긴다니까요. 청동기를 사용해서 싸우면 아무래도 유리하니까요. 이제 계급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 사이. 지배자하고 피지배자가 있다는 것은 계급 사이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 계급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지배자가 되는 사람은 주인이 되고 이 사람은 이제 노예가 되는 상황이죠. 그 노예인데 그 노예를 갖다가 잡으면은 어른과 아이로 이렇게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른 같은 경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요. 이거 이제 아이는 이제 계집아이나 사내아이나 뭐 힘이 없으니까 그냥 뭉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때 어린인 여자나 아이는요, 여자아이나 사내아이나 아이는 반항력이 떨어지니까 문신을 해가지고 노예 표시를 했어요. 노예 표시. 근데 옛날 사람들이 문신과 관련돼서 쓰이는 부숫자가 뭐예요? 매울신이라는 글자죠? 예. 이 문신 새기는 도구에서 나온 글자. 뼈 작은 문신. 그 문신이 새겨진 여자, 그러니까 노예 가운데 어른인 여자는 문신만 새겨서 노예 표시를 했다고 했는데 반항력이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신이 새겨진 여자를 바로 이렇게 쓰는데 반계자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호재로 오면서 어떻게 돼?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첩첩자인데 이게 이제 허드렛 일도 하지만 뭐 남자 성 지배자인 남자들의 성인 성노예도 되고 뭐 하는 여자를 갖다 피는 거죠. 반면 아이는 마찬가지로 이 형태가 생략된 거 아니에요 지금 매울신에서. 그래서 설립자만 쓰이고 있는데 설립자가 아니고 매울신자를 생략한 거죠 지금요. 네. 마찬가지로 매울신자를 생략해서 아이를 드는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이동자. 이것도 노예인 아이를 갖다 표현했어요. 후대로 오면서 의미가 상승해서 일반적인 아이를 뜻하게 됐지만은 노예인 아이. 이게 원래 노예인 아이였다가 그냥 일반적인 아이를 뜻하니까 노예인 아이를 사람 인자를 한 번 더 붙여서 오늘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똑같은 아이 동자예요. 근데 이제 이 구분이 생겼어요. 이제 이 노예인 아이 일글자고 일반적인 아이 일글자로 쓰고. 그런데 문제는 어른인 남자 같은 경우는 반항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반항을 해요. 그 반항을 어떻게 그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배자에게 피지배자로서 어린이 남자가 반항을 하니까 반항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반항을 못하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눈에다 뼈쪽인 도구, 문신 새기는 이런 뼈쪽한 도구로 찔러가지고요. 해코지를 해서 어떻게 돼요? 눈 하나를 못 쓰게 해요. 자, 찔리는 상황에서 의기가 꺾여요. 그리고 이제 찔려서 이제 눈 하나를 못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동 반경의 폭이 좁아져요. 반항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눈에다가 문신 뾰족한 도구로 문신을 새긴 거에서 나온 글자가 뭐냐면은 뭐예요? 그렇죠. 백성민자예요. 백성민자. 백성민자 그게 눈목자에서 이 뾰족한 도구가 찔러 있다고 이제 그 형태에서 백성민자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착할지. 뾰족한 도구가 뾰족한 내가 문신색인 도구도 있지만 창끝 같은 거 그런 걸 사용해서 근데 이 창 같은 걸로 해요. 뾰족한 창으로 이렇게 눈 같은 거 해코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찔린 부분이죠. 거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나중에 음매의 글자가 좀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쓰이는데 이게 착발장자예요. 노예가 성정이 의계가 없기에 성정이 착해진 거다 이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그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글자가 음의 글자로서 조각장자가 매크면서 참으로 찔긴 눈 갖다가 펴는 글자 이게. 근데 그런 사람 관련돼서 그런 사람의 성정 관련돼서 착발장입니다. 자, 근데 그 주의 지배자가요. 지배자가 부족장 뭐 부족과 부족이 싸웠으면 이게 부족장인 거 아니에요?
근데 부족과 부족이 합쳐지면서 이 부족과 이 부족이 합쳐져서 부족과 부족이 합쳐지면 뭐가 돼요? 나라가 되겠죠. 나라가 된다고 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되면 부족장은 뭐가 돼요? 군주가 된 거예요. 군주. 그다음에 군주가 되니까 여기서 부족장을 모시는 노예가 부족장이 군주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신하가 되는 거예요. 신하. 그러죠? 그래서 꼬들어면서 그 위가 상승이 돼서 신하 시대가 돼요. 부족 사회가 국가로 바뀌면서요. 국가로 바뀌면서 부족자에게 군주가 되면 노예도 어떻게 돼? 신분이 상승해서 신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글자가 어쨌든 간에 눈과 관련된 글자라만큼은 분명해요. 이제 이 글자 자체는 이제 그래서 신한인자가 됐지만은 눈과 관련이 돼 있어요. 눈동자가 흔들 눈. 거기에 요 글자요. 요 글자 사람 인자가 변형된 형태예요. 이거 형태인데 이 두 글자를 합쳐서 쓰면은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쓰는데 사실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지금 형태를 그대로 요 형태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돼야 될 걸 놓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근데 이 밑에 걸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게 쓰여지는 글자 아니에요. 이 두 글자에서 나온 글자죠. 누라라고 했죠. 누라. 네. 와병 와상 뭐 할 때 쓴 글자예요. 이 누라자가 그러니까 요 글자가 그렇게 누라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누라자가 쓰여지는 또 다른 글자가 하나 있잖아요. 글자가 뭐예요? 누라자가 포함돼서 쓰여지는 한자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볼감자. 네, 볼감자예요. 볼감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요. 볼감자. 그 볼감자에도 내내야 누라자가 이렇게 보이네. 이말립자처럼. 볼감자도 설명을 해보면 볼감자가 이렇게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아래를 향한 눈동자를 이렇게 강조했고요. 이렇게요. 사람의 형태에다가 아래를 향한 눈을 이렇게 강조했고 그 밑에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뭔가가 담겨져 있어. 이 볼감자의 가꿀문 형태예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눈에 눈동자가 이렇게 강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그릇의 운두 부분에 뭔가가 채워져 있는 걸 점으로 표현했어요. 거기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이게 3,500년 전에 각골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운데 이렇게요. 눈동자 가운데 된 눈이 신화진자가 되고 사람 형태예요. 사람 형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릇에 담겨 있는 이게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점으로 여기 바뀌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릇명자죠. 네. 그게 볼감자 아니에요. 볼감자. 그러니까 이 누라자가 이말림자나 볼감자의 공통으로 쓰이는데 이 두 글자가 공통점이 뭐이냐? 자역으로 봤을 때 이 볼감자를 보면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나르시스. 그렇죠. 나르키소스. 나르시스. 이제 거기서 나르키시즘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죠. 정확히는 나르키소스인데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존재 아니에요? 저 에코라는 말 있죠. 노래 부를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귀도 같은 목소리 이렇게 쭉 나오는 거. 그 에코 관련이 된 인물 아니에요, 이게요. 이 사람이 그 에코가 이 사람을 사랑했어. 흠모를 했어요. 왜요?
생겼어요. 그렇죠. 미소년이었어요. 미소년. 실화 속에서 미소년이었다고. 그러니까 미소년은 에코가 이 나르키소스를 하는데 나르키소스가 눈길을 안 주니까 에코가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심했는지 빼짝 말라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뼈만 남아. 그러다 뼈까지 없어지고 목소리만 남아. 그래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런 거죠. 네. 그 정도로 미소년인데 이게 벌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게 그런 벌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연못이에요. 자기 얼굴을 비친 걸 자기가 반해가지고요. 빠져 죽었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 뭐가 폈다? 물의 꽃이 물의 신선이 수선화. 수선화 전설이 이 나르키소스와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 나르키소스와 관련된 그 그림을 보면 딱 이것 그릇 대신에 뭐예요? 연못이 이렇게 있는 상황과 똑같아요. 자세를 보면은 자세가 어떤 자세예요? 이 자세가 숙인 자세, 엎드린 자세. 내려다보는 자세. 그렇죠. 숙인 자세, 엎드린 자세. 이 누라자가 원래는 눕다는 뜻이 본의가 아니에요. 엎드리다 숙이다가 본의야. 이 볼감자라든지 이 이말림자를 두고 얘기한다면 이말림자가 쓰여진 말이 뭐 임종을 지켜본다, 뭐 임종 누군가 뭐 이제 집안에 나이 드신 분들이야 돌아가시는 상황을 임종을 지켜본다고 했는데 또는 군림한다. 위에서 임금이 신하를 갖다가 만백성이죠. 신민. 아까 하면서 백성민자도 노예인 존재라고 보이고 신한식자도 노예인 존재인데 나중에 일반 백성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신민이 똑같은 말이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눈이 해코지 당한 존재, 눈이 해코지 당한 존재. 신민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임금 아니에요? 군주. 그 군주가 내려다보는 게 군림하는 거예요. 군림. 또는 임종으로 이제 두 개 다 어떻게 돼? 가까이서 내려다보는 상황을 갖다 펴는 글자예요. 그 내려다볼 때 어떻게 돼? 몸을 수군해서 엎드려서 이렇게 내려다본다 이게. 그래서 이거 엎드리다 뜻인데 이제 엎드려서 나중에 또 일어나는 누우려면 엎드려야 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눕다는 뜻이 나오고 눕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누우라 하고 있는 거지. 저 글자가 누운 동작과 관련돼서 이루어진 글자의 본래. 그 실질적으로 국어 한자사를 찾아보면 엎드리다 이 뜻이 있어요. 이 글자 자체가. 엎드려 와라고 나오는데 하잖아요.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표현을 조금씩 좀 달리 표현하기는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말림자에는 대신에 또 물건 붙자가 하나 더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썼던 볼감자에 보면 똑같은 아래를 내려다본 형태의 여기가 그릇에 물이 담겼다고 하는데 이 물건 붙자도 그래서 저는 그릇으로 봐요. 그래서 뜻 자체도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임하는 것이 가까이 내려다보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설문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풀이할 때 이말림자를 풀이할 때 뭐라고 풀이했냐면은 어서 오세요. 이쪽 가운데 내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왔다가 아까면서 엎드리다 숙이다 했으니까 엎드려서 숙여서 가까이 내려보는 게 임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임하다는 뜻이 나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품자는 음역할자라고 봤어요. 지금 음역할자. 그래서 제 책에도요. 제가 쓴 책이요. 제가 교육교한테 처벌할 때에서도 이걸 그릇을 내려다본다고 해서 해자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누라자에 의해서 임하다의 뜻이 나오면서 물건붙자는 단순히 음의 역할만 하는 것이냐 이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책을 여러 번 썼잖아요. 제가 또 현장에서 써볼 때도 어떨 때는 해자식으로 설명했다가 어떨 때는 해설자식으로 확신이 안 가니까
그 확실히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 일관성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연구를 깊이 하다 보면은 이치가 닿는 부분이 있고 이치가 닿는 부분을 적용을 하고 되면 또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어. 저 공부를 안 하고 연구를 안 하면은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지. 틀리면 틀린 대로 오는 대로. 근데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다 보면은 이게 바꿔서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그 일관성이 그런데 이제 지금은 거의 바뀜이 없는 상태가 됐다고 봐야 돼. 왜 그러냐? 제가 문자 공부를 3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25년 동 정도까지는 일반 문자학자들이 견해, 중국의 유명한 사람 문자학자들이 그런 견해들을 많이 참고하고 확신이 나서면은 그 사람들의 견해를 쫓아갔어요. 그런데 25년 전 동안 그렇게 하다가 한 5년 전부터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부수를 하면 한자가 보이는데 부수와 관련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개정판을 내면서 인자는 이 정도 공부하면은 내 주관을 가지고 내 개인적인 의견을 내세워도 자신 있다 이거. 어디 가서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할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감하게 견해를 바꿨어요. 예, 예. 기존에 다른 문자학자들도 없는 견해를 만들어내는데 저도 그럴 상황이 됐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색다른 견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 때문에도 좀 바뀌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자식으로 가느냐 형성자식으로 가느냐 문제가 되는데 의논할 사람도 없고요. 또 뭐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설문의자를 쫓아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음역골자로 집에 있기는 했어요. 집에 있기는 했는데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요글자를요. 요글자를 누라자 이 설문의자를 그대로 적용해서 얘기한다면은 엎드리거나 숙이다의 뜻 관련된 이 누라자에 의해서 누워서 가까이 숙여서요. 엎드려서 가까이 내려다보는 상황 관련돼서 이마다의 뜻이 있고 품이 결국 의미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게 문제예요. 근데 또 품이 림이 됐다는 사실이 문제예요. 지금. 이게 음의 변화가 크게 두 가지를 적용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하나는 좋은 방법이고 하나는 좋은 위치를 놓고 적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품관림은 초성인요. 초성인 피읍이 리을로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음의 변화와 관련돼 가지고 이것도 몇 번 그동안 했는데 음에서 품 같은 경우 초성인 피읍어고 그 다음에 중성인 우어고 마지막 중성인 미음 이렇게 써 있는데 초성의 변화가 가장 심해요. 사실은 한자 음의 변화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쓰일 수 있는 음이 여기는 최고 많단 말이에요. 초성이 자음이잖아요. 자음. 그 다음에 중성이 모음이고 종성이 자음이잖아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새로 28글자를 맹간원이 해가지고 세종이요. 훈민정음에서는 28글자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대로 오면서 4글자가 없어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래야. 꼭지이응, 연인니읒, 반치음, 아리아 해가지고 요거 3개는 자음이고 이거 하나는 모음인데 그래서 28글자 중에 이 4개가 없어지는 바람에 24글자만 남는데 24글자가 이제 모음, 자음과 다시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하면 자음은 14글자, 모음은 10글자잖아요. 기본자가. 그래서 24글자란 말이에요. 자, 초성의 자음 14글자가 다 쓰이고 있어요. 14글자가. 기역, 니은, 지읒 이런 글자 가라는 음자, 더할 것자 이런 글자들. 나는 뭐야?
따로 어찌 나자 이런 글자들, 파는 마늘 따자 이런 글자 다 쓰이고 있잖아. 기역, 니은, 디귿, 라도 마찬가지고 네. 버릴 나자. 네. 이게 24글자가 다 쓰이고 있는 거야 처음. 근데 모음도 10글자가 다 쓰이고 있어. 네. 종성은 몇 글자만 쓰이고 있어요? 6. 그렇죠. 기역, 니은, 네. 리을, 미음, 비읍, 이응 6글자만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성 중성의 기역과 중성의 알하면 여기에 붙을 수 있는 종성은 6개밖에 없어요. 각, 간, 갈, 감, 갑, 강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각으로 쓰인 것처럼 뿔갑자 같은 것이 있을 거이고, 간으로 쓰인 건 방패간자가 있을 거이고, 갈로 쓰인 것은 뭐 목마를 깔자 같은 것이 있을 거이고, 감은 달감자 같은 거 있을 거이고, 감은 첫째적한 감자가 있을 거이고, 강은 뭐 강이름 감자가 있을 거이고. 그러니 정상 이렇게 6개. 근데 여기에 기역, 니은, 디귿 같은 뭐 갓 이렇게 있는 글자는 이런 글자는 없잖아. 의미. 네. 이름. 우리말에서 국자라고 해가지고 시옷자 이런 글자, 시옷자가 지금 없잖아요. 시옷자가 없는데 우리말 같은 이제 이런 우리나라에서 맞는 거예요. 필요해요. 그래서 땅 이름 어자 이런 글자는 예의적인 것이 있어. 시옷으로서 이런 건 예의적인 거야. 네. 우리나라에서 필요해서 만든 예의적인 글자. 그거 빼놓고는 처음부터 이렇게 6글자밖에 없는데 결국 초성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초성은 14글자, 모음은 10글자, 종성은 6글자인데 이 가운데 가장 변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글자 수가 많은 초성에 있어요. 초성. 근데 사실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쓰이다 보니까 음해변화가 확실한 거면 전방위적인 거야. 말이라는 게 좋은 위치나 좋은 방법에 의해서 이치에 닿게끔 변화될 수 있지만 전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와변될 수도 있어요. 와전.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음의 변화를 살펴봐야 하는데 자, 요것 같은 경우는 피읍이 미음, 비읍, 피읍이 이게 좋은 위치를 보면은 순음이에요. 순음, 입술 소리. 네. 그다음 니을은 뭐예요? 니은, 디귿, 리을, 티읕 이것들이요. 이건 서름이잖아요. 입술과 이건 입술 소리고, 이건 혀소리잖아요. 특히 리을 같은 건 살따는 혀 끝에서 나는 소리예요. 혀 끝이 어디에 닿아요? 입술에 닿잖아요. 좋은 위치가 비슷하다고 봐야 돼. 좋은 위치가 비슷하다고 봐야 돼. 같거나 비슷할 때 교환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명쾌하게 학문적인 접근을 통해서 설명하기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요. 근거를 가지고 학문적 자료를 갖다가 바탕으로 설명하기가 이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돼야 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런 것까지 연구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만요. 품이 리미됐다는 사실은 뭐 중성도 변하긴 했지만요. 중성은 우가 이가 된 것은 전설모음화 됐다고 보면 돼요. 전설모음 쪽으로 옮겨갔다. 왜?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이 모음이 가장 발음이 편해요. 혀끝소리. 아픈 사람한테 얘기하면 혀끝으로 발음인데 힘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혀끝으로만 발음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나마 편하게 발음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말입자에 대한 설명이 좀 생각지 않게 길어졌는데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비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비워야 될 글자는 장음할장자예요. 엄할장이라고도 하고요. 엄할장이라고 하고 그런 글자인데 풀이 무서운 모양을 갖다가 무성하다는 뜻과 관련돼 있어요. 장음할장자. 자, 장음할장자를 분석해 보는데 두 개의 자소로 나눠져. 이것과 이 글자 오고 그 다음에 이 글자 오고
두 개로 나눠지고 다시 이 글자는 이 글자하고 이 글자로 나눠지죠. 네. 자, 요 글자는 뭐라고 불러요? 초두라고 불러죠? 간혹 가다 초두머리 있는 사람들인데 초두머리인데 두자가 풀초자, 초자가 풀초자고요. 두자가 머리 두자예요. 초두를 한자로 쓰면 이 머리 두자인데 거기다가 머리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뜻이 중복되잖아요. 족발. 네. 그렇죠. 족발 같은 거인데 족발은 그래도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언중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통용을 정한 처갓집, 늙은 노인 이런 것들은 비문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처갓집 이런 것자들 늙은 노인 뭐 서로 상담하다 뭐 이런 말들 서로 상자가 상담이니까요. 낙엽이 떨어진다 뭐 이런 말들 떨어질 낙자 쓰는데 떨어진 잎사귀인데 또 떨어진다고 해보고 있잖아요. 서로 상담하다 상자가 서로를 뜻하는 말인데 노자가 늙다는 뜻이 늙는 건 가짜가 집인데 또 집을 붙이고 그런 것도 똑같은 경우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두머리 하면 안 되고 그냥 초두면 돼요. 초두. 그리고 이 글자를 어떤 글자를 간략히 해놨냐 바로 이 글자를 간략했죠. 네. 초목의 싹이 이게 나는 모양인데 땅에 초목의 싹이 뭐 봄날 많이 도달한 모양인데 한자에서 말하는 건 그냥 세 개도 표현지만 줄여서 더 줄여서 중복해 시켜서 표현하기도 해요. 중복해서 수풀림자 나무가 땅 위에 많이 나가서 우거진 수풀인데 두 개만 줄여서 나무 목자 두 개만 써서 수풀림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풀림자가 나무 목자 두 개로 이런 것처럼 수풀이 나무가 많은 곳을 말하는 건데 풀도 무성한 풀인데 두 개만 줄여서 이렇게 쓰는데 옛날 사람이 이렇게 쓰다가 후대로면서 음역발자를 붙여가지고 이를 쫓아라 음역발자 붙였는데 그걸 간략화시켜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글자의 골자가 이 글자죠. 요 글자 저 유명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 강진에 가면 다산 초당의 초당인데 초가집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기와집이요. 기와집 사실은 초가집을 그대로 재현해놔야 되는데 오늘날은 기와집으로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사실은. 그 현파만 그대로 옛날 거 그대로 다산 초당이 돼 있어. 다산. 다시 지푸라기 누가 지적을 해서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요. 다산 초당. 누가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다산 초당 집. 왜요? 아니 다시 초가집으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옛날 제가 한번 가봤을 때는 기와집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교수님 글씨는 거꾸로 써 있던데요. 그렇죠. 아니 이제 그렇죠. 형편 같은 경우는 아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조금만이라도 신경을 안 써서 쓰면 신경 좀 써주세요, 교수님. 우리도 남들 아이 수업보다 뭐 그냥 네. 빨리 쓴다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일단 현판이니까 이렇게 써있겠죠. 이렇게 해요. 아니 근데 그 지푸라기로 바뀌었을 수 있어. 안 바뀌었어요? 최근에 가보셨어요? 안 맡겼어요. 아니 저 있을 때는 기와집이었어요 분명히. 근데 네. 기와집 맞죠? 네, 기와집. 원래는 초가집에서 살죠. 아 그렇죠. 원래 초가집인데 옛날 거는 원래 초가집 그대로 했어야 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옛날 자료는 초가집이라고 돼. 근데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왜 초당이라고 해놓고 기와집으로 바뀌었냐 이거예요. 와당으로 바뀌었죠. 와당으로. 요새는 초가를 힘들어서 못해요. 아니 재현은 그릇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재현은 그대로 할 수 있지. 누가 그 집을 이렇게 이용하고 그거 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재현한다고 가보면은 그 비닐로 된 초가 갖다 노랑. 아니 저 나간업성 이런 데 가보면 옛날 그대로 유지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건 문화재니까 옛날 풍속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치면 와당으로 하지 않고 초당으로 해놔야지. 이건 민속촌 그런데도 전부 비닐 그거 초가 얹었대는데요. 그러니까 친웅이라도 해야 된다 이거야. 기호장이 아니고 지푸라기로. 그러면 와당 위에다가 저 지푸라기를 올려가지고. 제가 나중에 와서 잘 말해볼게요. 관계자들한테. 하여튼 이 얘기가 다른 쪽으로 나왔지만은 그렇다는 얘기고
요 골자가 그래서요. 풀조자에 고자예요. 풀조자에 고자고 그 다음에 부수사 설명 안 할까 보다. 예? 일일이 다 부수사까지 설명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 그 다음에 요 골자는 옛날에는 제가 자료회의까지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온 여러 자료회의까지서 조각열장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개정판을 쓰면서 이거 조각열장보다는 조각장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바꿨어요. 네. 조각장으로. 이 잘못된 걸 그저 따라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각장을 바꿔서 표기를 했어요. 요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요걸자는 선비사자죠. 네. 선비사자부터 살펴보는데 이 선비사자가 아마 설문에서 한일자하고 이게 제가 기억을 잘못해서 한일자하고 열십자하고 한일자가 합쳐져가지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많은 걸 아는 사람이 선비다. 그렇게 또 설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요걸자 옛날 고문자를 보면 바로 도끼 형사에서 넣었어요. 도끼. 그러니까 우리가 선비를 갖다가 오늘날 선비 그러면 글 읽고 글 쓰는 선비 생각하는데 그 선비는 문사예요. 문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싸우는 선비게 옛날에는 나라의 전쟁이 나면은 나가서 장수가 되고 출장 입상. 그리고 나라가 평화로우면 조정에 들어가가지고 재상이 된다고 해서 나온 말이 출장입사인데 장수도 했지만 재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비가 여러 역할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유교에 보면은 옛날에 공자가 살았던 시대 공자 제자가 70인이 유교에 있는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그 유교에 보면은 예악 사어서수라고 해가지고 예악 사어서수라고 해가지고 사는 솔사자고 화를 잘 쏜 거이고 어는 말모로자잖아요. 네. 말모로자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요. 말모로자인데 이게 선비가 활도 잘 쏘고 말도 잘 물어야 된다는 사실이 바로 출장입사의 장수가 되기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원래 사라는 말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네 마리 끈 소리 한 대를 낼 수 있는 사람이야. 평화의 시는 조정이 들어가서 나라 지르지만은 전쟁터에 나가면은 우리가 네 마리 끈을 수레를 갖다가 승이라고 했어. 1승을 낼 수 있는 전쟁터에서 1승을 낼 수 있는 사람 관련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말을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선비 그러면은 문사 글 읽고 글 쓰고 먹는 사람들 생각하지만 무사 쪽이 더 최초의 본이에요. 지금 사실은 무사 쪽이 더 본이고 무사가 사용하는 도끼를 갖다 펴는 글자라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용사라든지 병사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의기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일제 강점기에 의기를 발휘했던 안중근 의사의 사자라든지 이런데 이 글자를 쓰다니 오늘날은 엘리트 군인을 갖다 양성하는 사관학교 육사 공사 해사할 때 쓴 사자도 이 글자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육사 공사 해사할 때 쓰는 사관학교 요 글자가 덧붙여 쓰이지는 글자 가운데에 식시갈장자 이게 조각장자가 그대로 역할을 해요. 조각장자 이 글자 맞추면 여기요. 조각장자가 하면서 이 글자에 의해서 뜻이 식시가다의 뜻이 돼요. 선비가 걸린 사람이 이 뜻이 식시가다가 되겠어요? 선비사자가 지금 뜻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장기판에 첩평항오고 현주시대 이후지만은 첩평항오고 항구조 유방이 싸운 걸 노래하신 게 장기판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면 왕을 상징하는 거 궁이라고 하는데 궁 옆에 에어싸고 있는 말들이 조금 말들이 뭐예요? 사예요. 사라고 써 있잖아. 사. 야들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왕을 치러 오면은 나가서
싸우잖아. 싸워서 잡아먹기도 하고 잡혀 죽기도 하고 이거 싸우는 거 있는 거잖아요. 네. 사마천이 사에 대해서 뭐냐면 사는 위, 지, 나를 기,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 목숨을 버린다. 사마천이 사계 보면은 지기 위사라는 말이 나와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죽는다. 뭐야 싸워서 죽는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사자가 문사 쪽이 아니라 무사 쪽에 가깝다는 것이 고문자 자체도 도끼와 관련돼 있고 그린 사람과 상관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로 쓰였지만 용사라든지 병사라든지 의사라는 말이든지 그럴 때 쓰는 사자 또는 육사 해사 공사할 때 쓰는 사관생도로 쓰는 사자 이게 문사 쪽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식식할 자에 사자가 다 뜻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식사가 단 뜻에 영향을 주는 거죠. 사이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소자 이렇게 쓴 사람들 많잖아요. 한자 가르친 사람한테 이렇게 쓰더라. 사이소자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아. 왼쪽 변에 흑조자가 붙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무식도 이렇게 쓰는 사람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선비사자를 써야죠. 사이소자. 서자가 음역하려면서 이게 서자가 음역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발소자가 음역하려지만요. 선비 사자에 의해서 사이서자가 있는데 이게 약간 식시가 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식시간 사위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걸 오늘날은 계집여자를 붙여서 이렇게 더 많이 쓰고 있지만 동서 뭐 할 때 쓰는 거죠. 선비 사자가 문사가 아니라 무사 쪽에 더 가까운 예는 부직수로 많아요.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려고 치면은 제가 지금 막 생각지 않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지 않고 갑자기 얘기해도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관련되는 무사하고 관련됐다는 말인 걸 알 수 있는 거. 무사하고 관련된 한자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엉터리 설명을 해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인데 그러면 하나에서 열까지면 일이다 이렇게 써야지. 그러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많은 사람들 쓰라면서 하나를 먼저 쓰고 나중에 10자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순서대로 친다고 치면은 방평한 자 쓰면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 아직도 많아. 하나에서 10까지 많은 걸 아는 사람이라고 뭐 차고니없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문사와 관련돼서 이 설명을 하면 식시갈장 때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한다는지 모르겠어. 예? 용사, 병사, 의사의 사자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 문사하고 연결시킨다고 치면. 자, 그래서 이참에 우리 선생님들은요, 선비사자가 원래는 무사하고 관련된 글자였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란다 이거죠. 유괴 같은 경우도 아까 선비사자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조각장자를 살펴보는데 이게 이제 조각장자가 이 문제예요. 이게 설문에 대한 조각장자가 없어요. 조각장자에 설명이 없어요. 그 단옥제가 쓴 설문의 주에 보면은 설문의 자는 없지만 설문의 자 주에는 이 글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설문의 주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설문의 자는 없지만 설문의 자 주에는 있어요. 단옥제가 쓴 주에는. 네. 반, 편, 위, 창으로 쓰고 있어요. 조각편자잖아요. 이게 조각편자. 조각편자를 돌이킬 반자. 돌이키면은 조각장자가 된다 이거예요. 요 글자를 반대로 돌리면 조각장자가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런데 반대로 돌리면 조각장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두 획으로 처리지만 여기는 한 획이에요. 네. 돌린다고 쳐도요. 반면에 여기는 한 획인데 이게 두 획으로 써줘야 돼요. 근데 그런데 설문의자의 조각편자는 있어요. 설문의자. 설명에 조각편자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를판자, 나무목자, 판몽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몽자라고 이렇게 있고 설명을 뭐라고 하니 종, 반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설문의자의 조각편자에 대한 설문의자 풀이에요. 이게 조각편자. 나무를 가르는 것이다. 가르판자, 나무를 가르는 것이다. 절반의 나무목자를 따랐다. 절반 반자에 절반의 나무를 따랐다. 목자를 따랐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무 목자하고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무 목자하고. 자, 설문의자에서 나무 목자인데 설문의자들은 소전자임을 바탕으로 해서 풀이를 했다고 했죠. 설문의자가 소전을 바탕으로 했는데 소전에 나무 목자가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나무 목자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 근데 그 나무를 갈랐다니, 그래서 반절의 나무 목자를 뜻에 따랐다고 했는데, 그리고 반절을 가르면 요 반절을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에는 요 형태가 나오고 왼쪽에는 요 형태가 나오죠. 네. 네. 그때 요것이고 여기에서 요것이 요 부위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각편자가 나오고 요골자가 조각장자가 됐다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얘기요 지금.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요. 옛날엔 전자하고 구분이 없었어요. 소전에서 문자 통일을 진시황이 이사의 건네를 받아들여 가지고요. 이사의 건네를 받아들여 가지고 문자 통일을 한 뒤로는 글자가 정형화됐는데 물론 그 뒤에 또 뭐 여러 사체들 예서 같은 경우는 또 복잡하게 또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은 일단 문자 통일이 된 거죠. 근데 제가 그동안에 계속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업 끝나고 잠깐 우리 선생님 건데 한 분 오고 설문의자 얘기도 잠깐 하고 그랬는데 설문의자 문제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제가 설문의자 잘못된 점이 많다고 할 때에 설문의자라는 책 자체를 들어서라기보다는 틀리게 설명한 걸 놓고 지금 문제를 삼는 거지 설문의자 자체 책 자체를 놓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틀리게 설명 이게 지금 틀리게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그대로 따라가.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의 조각편자 설명한 사람들이 가르친 사람이 찾아 가르친 사람이 100명이라면 99명이 나무 목자를 갖다가 반절 이 형태 나무 반절 쪼갠 형태를 따갔다고 이렇게 설명한다니까요. 제가 5년 전부터 저 혼자만 주장을 과감히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개정판 보면은 개정판 이전에 저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5년 전에 부수사 개정판을 낼 때는 기존에 잘못된 견해를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과감히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최초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그렇게 설명 안 했어요. 조각편자. 왜 그렇게 설명하는 줄 아는 줄 알아요? 자, 조각편자가 비록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설문에다 이게 소진이라고 했죠. 그런데 각골문에 나무목자 어떻게 표현했어요? 각골문에 나무목자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반쪽이라면 이 형태잖아요 지금. 네.
한쪽 이 형태죠. 근데 다행히 조각편자 얘 각골문 형태가 있는데 각골문 형태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아 진짜요? 아 이게 죄송한데 오른쪽이 이렇게 오른쪽인데 이렇게. 그 침대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이건 전후자고 구분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도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 소전을 놓고 보니까 소전에서 나무 목자의 반절에서 조합편자가 나왔는데 그거 거기를 금방 끄떡거릴 수 있는데 허신이 각골문 참전을 못했잖니. 근데 각골문에 나무 목자가 분명히 이렇게 표현됐어요. 분명히 이렇게 표현됐으면은 그러면은 그 오른쪽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조합편자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런데 옛날에는 요 글자하고 반 돌려서 이 글자를 편자를 반대로 돌리면 이 글자가 된다. 이게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옛날에 전후자 구분이 있으니까 요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란 말이에요. 이것에서 나온 글자는 조합편이고 또 이 글자랑 어떤 뭘 표현했냐. 자, 요 글자가 달라붙은 글자를 보면은 잘 침자 또는 잠잘 맺자 오매불망을 뜻쓰는 글자. 꿈몽자 이체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꿈몽자 이체자. 이런 글자들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요 형태가 전부 다 뭐냐 침상이에요. 침상. 100번 장담으로 대한민국 어느 문자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이거 전부 다 침상이에요. 침상에서 자는 거거든. 침상에서 잠자는 거거든. 침상에서 잠에서 꿈을 꾸는 거거든. 꿈몽자 이렇게 2차자로 썼는데 꿈몽자 옛날 글자를 보고 고문자를 보면 이 옛날에 글자를 세웠을 표현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침상이 이렇게 그냥 침상이 이렇게 놓여 있고 거기에 눈이 강조되고 눈썹까지 보이고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 형태. 이게 침상이요. 침상. 꿈몽자 옛날 글자를 보면 오늘날은 꿈몽자가 이렇게만 그냥 이렇게만 쓰이고 있는데 이제 이 글자는 사람이 눈이 이렇게 눈썹이 있고 사람을 표현했는데 초성 때는 더 추가된 거예요 지금. 그대로 오면서 침상이 없어지고 초성까지 다 추가된 거예요 지금. 다 추가되는데 눈썹 이렇게 표현하고 눈 이렇게 표현하고 사람 형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초생딸이 전형석자로 이렇게 바뀐 건데 고문자는 초생딸이 없는 대신에 침상이 놓여있어요. 침상 이렇게. 그러니까 이 조각장자가 분명히 침상인데 그 반대 글자도 침상인 거야. 조각편자는 설문에 대한 견해에 따라서 나무를 반대로 쪼갠 것이 아니에요. 100번 장담하는데 제가 그것이 아니면 떼어내리겠어요 이 건물에서. 그런 소리 그 하지 정도 마세요. 확신을 갖고 얘기해요. 교수님 그거 무리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 저번에도 그래가지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데 아직도 이걸 조각편자를 나무를 쪼갠 글자라고 반절이 형태라고 그렇게 설명했더니 그래서 새로 개정된 우리 예전에 제 수업 들으신 분들 25년 전에 수업 들으신 분들 모셔다가 다시 재교육을 하고 싶은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5년 전부터 이거 바꿔서 지금 얘기했어요. 5년 전부터요? 근데 왜 네.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거 그동안 설명을 할 기회가 없었겠지. 오빠는 들었어? 자, 그래서 제 걔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설명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아직도 조각편자는 나무 반절 쪼갠 형태에서 나왔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명하고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100% 장담하고 설명을 드리지만 이가
설문회자 얘기를 다시 조금만 더 한다면은 설문회자 자체는 우리 선생님 잠깐 얘기했다니 문자 서적으로서는 바이블과 같은 존재예요. 성서. 기본을 하고 가야죠. 근데 저는 뭘 문제 삼냐면요. 바이블이라는 건 신봉한다는 거잖아요. 설문회자를 신봉해가지고 다른 개념을 생각지 않고요. 설문회자에 매달려서만 풀리는 것이 그게 문제야. 설문회자의 잘못된 부분까지 따져가면서 설문회자를 참고로 하면 그까지 좋은 참고 자료가 없어. 설문회자가. 그런데 그냥 설문회자가 신봉을 해. 바이블처럼. 경전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경전에 습자 이게 습자를 갖다 익힌 습자를 갖다가요 주자 집주에 논어 집주에서 주자가 쓴 논어 집주에서 익힌 습자를 뭐라고 풀이했냐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풀이했어요. 습자는 새가 조. 자주 나는 거. 그렇죠. 자주 삭자를 해야 돼. 습자는 새가 자주 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오늘날 논어를 가르치신 분들이 논어 집주를 가지고 논어 집주만 가지고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논어 풀이는 사람이 논어 집주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풀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논어 집주에 습을 갖다가 이렇게 풀이는데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요. 설문회자에서 나왔어요. 설문회자가 똑같이 이렇게 풀이했어요. 습은 삭비하라고. 거기다가 좋은 말 추가한 거야. 자, 그러면 논어 집주에 이건 틀린 것이 아니야. 근데 조금 전에 틀린 거 맞다고 했잖아요. 논어 집주에다가 한자를 갖다가 설문회자를 바탕으로 해서 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문회자가 틀린 것이 없으면 문제가 아니지만 틀린 거 많잖아요. 틀린 거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틀린 것은 그게 문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논에 제가 설문을 집어인 것이 그렇지 않는 것은 맞는 것은 그대로 가지만 그렇지 않는 건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라고 생각해서 지금 설문을 집어인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우리 선생님도 그 설문회의 장점은 저도 설문회자를 한동안 모셔다가 설문회자 적극적으로 한 5년 전부터 공부를 하면서 반면 교사가 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책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 설문회자를 배우되 설문회자만 신봉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조각장자는 침상 같은 걸 만든 데 사용은 나무 조각을 갖다가 표현한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조각이 되냐? 이게 침상을 만드는데 옛날에는 문명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오늘날처럼 얇고 넓은 판때기가 없어. 기계에 의해서 얇고 넓은 판때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기가 없으실 때는 어떻게 돼? 얇은 나무 조각으로 침상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상 침상은 그러니까 이 글자가 요 글자의 본자예요. 글자. 요글자 평상삼자. 그대로 오면서 이게 조각이라는 뜻으로 쓰니까 자기 본래 뜻은 나무 목자를 한 번 더 붙여가지고 평상삼자가 돼요. 평상삼자. 평상삼자가 되고 지금 누가 소갈증이 와가지고 쉬는 시간까지 해야 되네? 아 여기서 그럼 끊고